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미국장은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아시아 주식시장은 저가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눈에 띄고 있는 금요일장 구간인데요. 연준의 긴축 우려가 확산되고 있죠. 또 여기에 유가의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물가가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다음 주에 미국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수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3월 FOMC에 대한 경계 심리가 높아질 수 있겠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긴축 우려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 집중이 더 민감도가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의 26% 간밤 급락세, 여기에 아마존의 시간외 거래에서의 14% 급등, 이것은 실적 발표에 따른 변동성이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전략을 세우면서 시장은 변동성 확대 구간, 또 경제는 슬로우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제시하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 보다 좀 앞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좀 둔화되면서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하반 경직성을 더욱 탄탄히 할 수 있을 것인지 시장에 대한 평가와 분석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의 주식시마론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증시 추세 전환대 데드캣 바운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참 미국장만 봐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간밤에 닷새 만에 하락을 했는데 미국장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급락은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 좀 또 시총이 가장 또 높은 축에 끼는 그 메타 플랫폼, 우리 페이스북 있죠? 그 종목이 마이너스 26%까지 하락하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위축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락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FOMC 회의에서 파월 같은 경우도 어정쩡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이것 갖다 눌러붙이고 또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을 하락시키는 원인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0.5% 금리 인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연준 의원들이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는 난 적극적으로 반대해라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안정을 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4회는 일단 인정하고 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6회, 7회, 8회 이거는 그냥 우리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단 한번 던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QT 그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 이건 역시 일단 파월이 이야기한 연말 그 이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빠르게 할 거야라는 것을 이야기한 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이 문제. 네.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사진이 보일까요? 나름대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정학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안 나왔다라면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이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는 벨라루스인가, 여기가 완전히 친러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러시아고 여기가 네. 이제는 폴란드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벨라루스, 야, 우리 쪽에 니네 군대 들어와도 돼 라고 하면서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러시아 군대 놓고 또 경계선 쪽에 이제 러시아 군대, 폴란드 쪽에는 이제 그 나토라든가 이제 유럽 방위군들, 얘네들이 이제 포진해 있는데, 과연 이게 싸움으로 저기 나와 있네요. 예쁘게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건데, 보시면은 결국 네. 여기서 이제 전면전이 일어나면은 결국 이제 세계대전이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없다라고 보는데, 일단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자국 내에서의 그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 이 권력이 오래 잡게 되면 어떻게 되면 썩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들을 다시 한번 응집시키기 위해서는 네. 그 시야를 밖으로 던지는 거, 가장 좋은 게 또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것 하나가 조금 찝찝한데, 그것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러시아 입장에서 여기서 무리하게
전쟁으로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보고요. 일단 2월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친구가 지금 잔치 벌이고 있는데 동계올림픽 거기다 대놓고 전쟁할 일은 없기 때문에 저는 2월 달에 이 국지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둬도 된다. 다만 그 이후에 과연 푸틴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는다라면 혹여라도 이 국지전이 발생되게 되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우리 위쪽으로 있는 북중러. 중국은 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오늘부터 열려서 뭐 최근에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러시아의 움직임 주목이 되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고 있고요. 북한도 뭐 우리 시장에 영향이 크진 않았더라도 1월에 한 4차례 정도 또 미사일 발사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긴축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실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 심리가 더 강해지거든요. 그런 가운데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엇갈리면서 그 반응 역시도 엇갈리고 있고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일까 할 정도로 엄청난 종목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시장에 이렇게 변동성을 주는 건 일단 변곡 구간에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예. 시장이 변곡 구간에 있고 여기서 결국 큰 손들은 뭔가 포트폴리오 변화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결국 12월 달하고 1월 달하고 또 1월 달하고 2월 달하고 지금 냉탕 온탕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미국만 보더라도 12월 달 산타랠리 1월 달 같은 경우는 반 죽여놓고 또 2월 달 되니까 또 새롭게 또 이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결국 월마다 이 뭔가 포지션이 자꾸 바뀌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결국 2월 달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 실적 시즌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네.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주가의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다시 이야기하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 좋은데 주가가 고점에 있어. 그렇게 되면 얘는 추가적으로 가는 데는 분명히 제한적이에요. 물론 실적이 좋으면서도 미래도 굉장히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빵빵빵빵 갔던 게 이제 2차 전지주인데 걔네들도 어때요 지금은? 고점에서 뭐 반토막 다 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주가라는 것은 미래 것까지 다 땡겨버리면 이후에는 걔가 다시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호실적인데 주가가 바닥이야. 이런 애들은 그냥 바로 이제 급등 나오면서 추세 전환되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이런 종목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실적이 안 좋아. 근데 주가가 고점이야. 그건 영락없이 급락이죠. 뭐 우리 그 메타 플랫폼스처럼 그냥 급락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적 안 좋아. 근데 주가가 바닥이야. 그런데 얘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거야.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얘도 이제 급등 나오거나 아니면 스물스물 변곡 나오면서 상승 쪽으로 방향 잡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적 시즌에는 결국 주가의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메타 플랫폼스 이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네. 갖고 나왔는데 정말 예. 완전히 밑에 뚝 떨어져 가지고 잘못 보면 이게 차트 어딨나 할 건데 여 밑에 와 있습니다. 얘가. 증시 사상 최대 시가총액 감소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추세가 뚝뚝 떨어지는데 네. 나름대로 올라가려고는 하지만 얘가 저점을 자꾸 낮춰간다라는 건 얘는 뭔가 선수들은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톡 떨어지는 모양새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실적 제일 좋았던 뭐 애플 같은 경우 어때요? 추세가 나름대로 살아있어요. 시장 죽었을 때 죽었다가 지금 반등 열심히 나와주고 있고 이런 모양새라면 제가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도 다시 신고가로 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애플이 신고가를 치고 가게 되면 갈 수 있고 2월 달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간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또 신고가 나오는 섹터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미증시 차트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제일 지금 잘 나가는 게 지금은 이 다우입니다. 다우가 제일 안 나갔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제 이쪽 섹터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나름대로 견조하게 흘러가고 최근에도 보면은 고점에서 제일 요 위에가 이제 60일 이평선인데 60일 이평선 터치하고 요번 조정에 이제 200일 이평선까지 딱 왔는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뭐랄까 탄력 받으면 신고가 나오는 섹터가 내가 봤을 때 다우나 S&P 쪽에서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섹터가 앞으로 시장을 당분간 더 주도한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시죠? 우리 워렌 버핏 형님 같은 경우 요새 실적 다시 좋다라는 뉴스 나오잖아요. 네, 결국 캐시우드가 패하고 그렇죠. 구간이 명관이라고 예. 한동안은 정말 창피할 정도로 수모를 당했는데 또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역시 워렌 버핏이야. 결국 시장이라는 게 결국 그냥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은 캐시우드처럼 그때를 좀 이용하고 또 지금 다시 이용하고 이 포트폴리오 변화를 주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식 투자할 때 10년 묻어도라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주식할 때도 투자하는 거는 1년, 2년 주기 1년, 2년 주기로 종합 포트를 변화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삼성전자 그냥 갖고 있으면은 어떨 때 보니까 따블이었는데 또 어떨 때 보면 수익이 또 많이 줄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시장 상황에 맞게 주도할 수 있는 애들을 마구 바뀐다면 그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 투자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큰 그림에서 1년 동안 뭐가 움직일 건가 그럼 그쪽으로 포트를 변경해 주면서 포트 싸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난해 하반기 내내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한 실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긴축 움직임과 함께 글로벌 자금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최택규 전문가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주기를 1, 2년 정도로 보시네요. 메타의 실적 부진에서는 전문가님은 뭐가 제일 문제였다고 보셨어요? 글쎄, 난 이름 바꾼 거부터가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메타버스 이게 미래를 좌우한다는데 거기다가 그냥 바로 메타 플랫폼스 해가지고 뭔가 냄새나는 모양새를 만든 이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좀 그런 게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봐봐요. 오너가 입방정 떠니까 잘 못 가잖아요. 나는 큰 그림으로 갔을 때 이제 테슬라가 진짜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에서 탑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 완성차 업체들이 시장이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 만들었지 얘네들이 진짜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테슬라보다도 더 좋은 전기차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그래도 조금 매력적인 거는 이 자율주행, 이거에 대한 앞서가는 모양새인데 이 또한 다른 데서도 다 추가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한 부분은 또 우리가 좀 테슬라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메타 플랫폼 얘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이름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어쩌보면 이제 시장 분위기가 다시 저는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전에 그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던 그러한 것들의 기대 심리가 낮아지면서 네. 좀 안 좋아질 거야. 이게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요. 제가 봤을 때 뭐 메타 플랫폼 다시 이런 주가 하락은 추후 보면은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되면서 기회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분명히 바보짓은 하고 있지만 얘네들도 얘네가 진짜 주가가 6개월, 1년, 막 2년 바닥에서 바뀌어. 그건 투자 기회로 보셔야 돼. 어차피 그 시장은 미래지향적이고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섹터이지만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그럼 여기가 저점이냐를 할 때 그거는 알 수 없어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일정 부분 열어놓고는 가되 걔네가 올라왔던 게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최소한 횡보가 1년, 2년은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그런 섹터를 가지 말고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섹터 쪽으로 관심 갖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메타의 시가총액 증발분이 300조 원 규모인데 이게 S&P 500 기업 가운데 32위 기업인 오라클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그런 수치가 간밤에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 메타의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의 반응, 코로나 확산의 어떤 수혜 주식들의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따라서 시장은 다우나 S&P 500에 들어있는
그런 리오프닝, 또 여러 가지 전통적인 이런 주식들, 가치주 이런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이 앞으로 이어질지 어느 쪽이 먼저 신고가가 나올지 그 섹터를 잘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실적 시험 때 확실히 오른 것 같습니다. 국내도 성장주들이 그동안 뭐 규제라든지 그리고 또 모럴 해저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주가 몸살이 있었는데 그러면 실적은 어떨지 한번 또 짚어볼게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 섹터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2차 전지들도 실적 좋아요. 반면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 그동안의 주가가 안 좋았는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 그러면서 뭐 식음료 이런 애들이 움직임이 좀 연출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은 결국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게 현 시점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애들의 주가 위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 지금 차트 하나 나와져 있는데 이런 애들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갔다 지금 반 죽여놨어요. 분명히 얘는 회사 내부적인 노이즈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추세가 꺾이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얘의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러니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실적 좋지만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더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시장은 원하는데 그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격 조정 아니면은 기간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얘는 또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또 가격 조정까지 아주 세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노이즈는 분명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너의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은 아유 회사 그동안에 수주 받아놓은 건 좋은데 앞으로 수주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튼 기스가 난 종목은 추후 수급을 보면서 그래도 연기금 외국인이 들어오네 그러면 계속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실적 삼성전자 실적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그럴까? 결국 이 실적이라는 것은 시장 분위기, 그 다음에 수급, 이걸 같이 받쳐줘야 돼요. 삼성전자 우리 연기금이 그렇게 때려대리는데 그게 올라갈까요?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왜 안 올라갈까? 그 윗단에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끝날 거냐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 난 다시 한번 뭐 한 8만 원까지는 또 트라이 하려고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지만 얘가 9만 원 가고 10만 원 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얘도 횡보가 더 길어져야 돼요. 더 길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실적 시즌에, 어떤 섹터에 좀 관심 갖고 가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네. 뭐, 방송에서 워낙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좀 우리가 관심 갖고 가야 될 섹터는 반도체예요. 자, 그럼 반도체 하면은 지금, DDR5 아니면 뭐, PCB 관련된 기판 이들 종목들 막 신고가 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고가를 쫓아가서 더 먹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는 오히려 안 간 종목들 진짜 많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포커싱 해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될 건 누가 뭐라 해도 이제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비메모리 쪽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또 물론 장비 업체들 그래서 많이 갔지만 장비 이 뒷단에 있는 이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 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숨겨놨던 종목인데 이 테스나 오늘 많이 움직였죠. 차트 보시면 굉장히 이쁜 자리에 있어요. 차트 한번 제가 이 종목은 제가 별로 알려주면 안 되는 종목인데 이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서 이제 정배열 만들어 놓고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요 가격대, 요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한 52,500원, 이거 치고 가게 되면 얘는 다시 한번 59,700원, 얘도 신고가 나옵니다. 그럼 왜 얘 신고가 나와야 되니? 라고 했을 때, 일단 후공정 테스트 쪽에서 APCIS, 여기에 주력적으로 얘가 가장 수혜를 보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제는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실적 중요한데 그러면 이 기업의 실적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컨센서스를 보여주면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가 이제 매년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600억짜리가 900억, 1,300억, 2,000억, 2,800억, 3,400억 매년 늘어납니다. 영업이익도 180억, 240, 300, 500, 800, 1,000억 이런 식으로 매년 늘어나는 기업은 여러분 이 투자 기업이에요. 주가 위치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가 오늘 강하게 올라간 이유는 결국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후공정 테스트 업체 중에서 저는 대장을 얘를 보고 있어요. 많은 기업들 있지만 뭐 네페스 아니면 뭐 LB세미컴 있는데 그들보다도 가장 매력적으로 수혜 볼 수 있는 종목이 전 이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종목 여기서 뭐 바로 쫓아가? 아니면 뭐 내일 살짝 음봉 나오는 자리에서 쫓아가도 되고요. 얘가 다시 한번 61일 평선 온다? 이건 땡큐죠. 네, 땡큐고 뭐 신고가까지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종목 잘 안 드리는데 네. 오늘 자세히 실적까지 봐주셨어요. 사실 방송하실 때 테스나 언급하신 기억은 저는 나긴 나거든요. 네, 강하게 얘기한 건 처음이네요. 네, 맞아요. 그냥 언급만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 실적의 전망을 봤을 때 실적 성장주이면서 주가가 낮은 위치에 매력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을 잘 골라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올해 주목할 부분은 삼성의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 확대,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쪽 후공정 업체들 꼽아주셨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뭐 IT 여러 기업들 실적 전망이 주목되고 있는 모습이죠. 일각에서는 2월장에 대해서 V자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도 나오는데 동의하시는지 근거 알아볼까요? 당연히 나오죠. 왜냐하면은 1월 달에 많이 암울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또 햇빛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고요. 결국 싸졌다라는 겁니다. 싸졌다. 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제가 차트 하나 내놨는데 이거 보시면은 신용이에요. 이 파란 색깔이 이제 가만히 있자. 맞아. 파란 색깔이 신용 물량인데 이 신용이 얘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이 최근에 뚝뚝 떨어지면서 이 금액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21조 6천억까지 떨어졌어요. 얘가 이제 25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거의 26조까지 갔다가 제가 이제는 많이 이제는 뭐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할 때 얘가 22조 깨져버리면 거기가 이제 저점이다라고 했는데 이 날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1월 마지막 날 반등했던 날 끝으로 한번 22조를 깨버리면서 제대로 이제 신용 물량이 떨궈져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는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신용 물량이 떼고출해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또 아프게 한 겁니다. 아프게 했는데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공포에 사라고 하죠. 그리고 남의 불행이 진짜 나의 행복이에요. 이 주식시장은 그래요. 결국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이 주식시장인데 그게 철저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싸졌으니까 저가에 살 수 있는 종목이 널브러진 겁니다. 그냥 어지간한 거 진짜 사면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요. 그 다음에는 1월달 같은 경우는 진짜 징글징글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별 악재들이 참 많았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환기시켜보면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이 있었죠.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 사고 났는데 오늘 주가 혼자서 잘 올라가대요. 예, 개인 회사에서 그 회장님 개인 회사에서 HDC에 대한 또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에 매수하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몽규 회장 개인 회사에서 HDC에 30만 주 매입 소식이 나왔어요. 여튼 그래도 이거는 확실히 그래도 호재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한테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나중 문제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뭐 에드팩토라든가 안트로젠 임상 문제라든가 또 신라제 상패, 넥셀트리움 분식 회계,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뭐 위믹스 논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의 공장 화재, 에코프로 경영진 내부자 거래 입건,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수급 밸런스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손을 내려놨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큰 IP 대형이었던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연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수급 측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의 많은 악재들이 2월 달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면 여기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 건 굉장히 뭔가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시장은 일정 부분 상승 쪽으로 방향 보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을 끌어줄 주체가 있어야 될 텐데요. 시장에서 연말 연초에 산타랠리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를 모았던 게 전차군단이었습니다. 업황의 회복 가능성, 언급이 됐었던 그런 섹터들인데 증시 상승 추세 전환을 이들이 이끌어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왜 아니냐면 우리나라 지금 이 시장 분위기가 대형주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갈 듯하다가 안 가버리고 아주 애간장을 태우고 있어요. 막 삼성전자 좀 갈 때 와 요거 치기만 가면 우리도 한번 다시 한번 신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 잡다가도 어느 순간 되면 날아가 버리는데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일단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우리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합니다. 그럼 오늘도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크게 상승은 오늘도 매력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외국인 뭐 천억이에요. 네, 천억. 네, 이래 가지고는 큰 종목 쪽에서의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할 때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게 나타나려면 진짜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아니면 조선, 건설 이런 애들이 빵빵빵 쳐줘야 되는데 지금 이 거래대금이나 이런 진짜 20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대형주를 끌어갈 수는 없어요. 예. 주가도 고점에 있는 상태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가 더 가기 위해선 거래대금이 더 40조 이상은 나와줘야 시장이 진짜 전차군단에 의해서 올라간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시장이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시장 제가 봤을 땐 박스 흐름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아주 어찌 보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했던 게 1월 달의 고점이 올해 고점이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1월 달에 하락한 거 봤을 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은 그냥 많이 하락하게 되면 좀 상승 쪽으로 방향 잡고 가고요. 또 좀 올라가게 되면은 또 매도해갖고 현금 만들어 놓고 이걸 좀 반복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시장은 최소한 오늘 수익 나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수익을 즐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다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간다라고 다음 주에 시장이 횡보해. 그럼 그 다음 주까지 시장의 상승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시장이 좀 세게 가. 그럼 그 다음 주는 좀 횡보할 수 있으니까 그 리듬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일정 부분 수익 주게 되면 비중을 줄이든지 아니면 종목을 좀 줄여서 또 현금을 만들자. 하여간에 현금 만들었다 썼다는 올 한 해 내내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 새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랐을 때 현금화하고 그리고 내렸을 때 다시 사는 이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또 올해 장일 거라는 얘기도 될 텐데요. 지금 주식시장 이런 기업들의 악재가 노출이 됐고 그리고 신용잔고도 감소했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만 여전히 시장의 부담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금리 인상, 3월 FOMC도 정말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물가 이야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아까 말씀하신 지정학적 리스크도 또 다시 이제 1월 들면서 굉장히 중요해졌지만 또 코로나 확산 변수도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관련한 종목 트레이딩이 또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코로나 확산 수혜주 지금 좀 강했지만 리오프닝주를 또 언제 살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대 변수들의 영향력들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글쎄요, 일단 뭐 오미크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독감처럼 파급력이 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위험성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선제적으로 다 풀어 헤치고 있죠. 네. 우리 소상공인들도 못 해먹겠다라고 할 정도니 그 개인주의인 유럽 같은 데는 얼마나 더 심각하게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어요. 여튼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해오면서 지금 오미크론 우리도 이제 거의 뭐 2만 명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또 이제 정점에 다다를 가능성은 좀 일정 부분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으로 인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얘가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변이가 나와가지고 확 헷가닥 변동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국 정점 시점에 되면은 또 그동안에 많이 안 올랐던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저점에서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건 보통 보면은 많이 올라가고 오늘 가장 핫했던 종목들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추세적으로 지금 그런 거네 라고 하면서 역으로 또 안 올라가, 시장 잘 가는데 안 갔는데 차트 좋고 수급 들어오고 실적 좋아. 그럼 그런 애들을 관심 갖고 분할 매수하는 게 더 지혜입니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이제 막 시작하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방송 같은 경우 보면서 막 매매하지 마시고 본인이 방송을 자꾸 보시면서 스스로가 좀 배워나가면서 매매를 하세요. 그래야지 되지. 방송에서 전문가가 신 아니에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모든 것을 사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특히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조금 더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좀 길게 가지고 가신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주식시장의 방향성 판단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죽은 고양이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바닥 찍고 털썩 이렇게 뛰어오르는 데드캣 바운스인가, 아니면 진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추세 전환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저는 일단 진바닥은 올해 한번 제대로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던 이거를 제가 한번 아까 그 차트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주식시장이 8월 달부터 삼성전자 고점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우리 8월 말에 한번 반 죽여놨어요. 그때 보면은 신용도 같이 떨궈져 나갔습니다. 근데 겁없이 우리 또 신용이 또 그때 또 들어왔어요. 시장 살짝 또 반등 나오니까. 그리고 이 반등이 결국은 이전 고점을 자꾸 돌파 못하면서 어떻게 돼? 또 쿡 떨어졌던 게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시장 한번 또 반 죽여놓습니다. 그때 어때요? 또 신용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신용 가만히 안 있어요. 조금만 반등 나오면 또 어디서 돈 긁어다가 또 신용 들어옵니다. 그래 놓고 또 11월 말에 시장 또 반 죽으니까 또 신용 떨궈져 나가고, 요번 같은 경우도 1월 말에 신용 제대로 털리면서 지금 이제 시장 반등 나오니까 어떻게 신용 또 일정 부분 또 이제 들어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면 진바닥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은 앞으로 한 번 더, 제가 보는 건 3, 4, 5 중에 한 번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 더 떨어지는 게 요번에 시장이 좀 제법 떨어졌어요. 제법 2591까지 나왔는데 제가 2710 했을 때도 기겁하시고 그 다음에 2500 얘기했는데 지금 어느새 벌써 갔다 왔습니다. 그죠? 2591까지 왔어요. 그럼 얘가 네. 반등 나오면서 향후 3, 4, 5 중에 한번 떨어졌을 때 네. 이 2590 여기까지 와서 쌍바닥 만들 거니 아니면 진짜 2400 깨는 하락이 나올 거니 거기서 제가 봤을 때 진바닥이 올해는 나오면서 반등 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진바닥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2분기에 주식시장 진바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어느 수준까지 하락이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주식시마론 두 번째 주제, 코스피 대선 국면 진입 투자 전략은? 네, 먼저 설 연휴 동안 양자 토론이 있을 걸로 원래 계획이 나왔었는데 원래 31일이었거든요. 지난 1월 31일에 양자 토론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토론 협상단이 모여서 양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이 무자료 토론 여부에 대해서 놓고 좀 의견이 안 맞아서 결국에 양자 토론은 못하고 바로 어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님께서 이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있어야 된다고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어제 주요 내용들 짚어주시면서 네.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역시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그냥 서로 간만 본 것 같아요. 서로 경계감 갖고 알맹이가 진짜 없었어요. 그냥 겉만 훑으면서 갖고 일단 뭐 토론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일단 내가 봤을 때 어제 토론은 일단 뭐 일자리 나왔고요. 네. 이제 안보, 국방 나왔고 그다음에 부동산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하고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근데 알맹이는 그닥 없었다 좀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은 별로 나온 건 없어요. 나온 건 없는데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토론이 최소 2번은 더 남아 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서는 이번과는 다르게 뭔가 본인들도 또 저는 뭔가 잘못된 부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번 토론이 또 연장선상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 시장에서 우리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이렇게 좀 본다면 공통적으로 일단 부동산이에요. 근데 부동산 얘네들이 워낙 이제 울거 먹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우리 건설이라든가 시멘트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그냥 올 한 해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섹터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재료는 더 이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건설 섹터는 작년부터 시장의 그 뭐랄까 매출 이러한 것들이 변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올 한 해는 이 건설 섹터, 시멘트 섹터 분명히 더 나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봐요. 실적 측면에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단발이 아닌 투자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이랬을 때 경기 민감주의 중심은 또 이들 섹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변동은 주겠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 부동산 관련된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냥 올 한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어제 일자리 얘기했는데 정말 허무맹랑 공상과학에나 나올 수 있듯이 그냥 덩덩덩덩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일자리 관련돼 가지고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 사람인 HR 아니면 원티드 랩 아니면 윌비스 이러한 것들도 있고 아마 이제 향후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벤처 투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좀 어떻게 하겠다면 또 창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이들이 진짜 주가가 바닥권인가 잘 보시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사가지고 이번 달에 한번 움직임을 노려볼 수도 있는 섹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문제죠. 출산 결국 인적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아기 안 낳고 결혼도 뒤로 물르고 이거는 분명히 경제적인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제 아기도 안 낳고 그러는 건데 결국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해결안을 제시하게 되면 관련돼 가지고 뭐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이런 애들도 일정 부분 한번 빵 튈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매수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일단 조금 두드러졌던 거는 이재명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포커싱을 확실히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원전 쪽으로 포커싱을 확실히 했다라는 것.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튼 이 원전이나 신재생은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우리가 과거에 유가가 굉장히 올라갔을 때 그 대안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신재생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유가 올라가면 태양광, 풍력 이들 종목들도 좀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유가가 90달러에서 이제 또 100달러까지 갈 텐데 그러면은 이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또 일정 부분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후보는 좀 그게 아주 중심이고 제 1순위의 정책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원전 쪽에 대해서는 좀 더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글로벌 환경을 모르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어제 용어도 정의를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망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탄소세 이런 것들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재생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을 완전히 좀 커버해주는 그러한 상생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이재명 후보도 원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재인 정부처럼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윈윈할 수 있게끔 EU 탁스노미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 독일을 비롯한 5개 나라는 안 된다. 프랑스를 비롯한 12개 나라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러면 원전도 친환경에 포함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친환경 관련돼 가지고 많은 자금들이 그쪽으로 투자가 들어오게 되면 친환경 관련된 이쪽으로는 더욱더 우리 미래 후대를 위해서 나아가줘야 된다라는 것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후보는 수소를 강조하긴 했지만 EU 텍소노미 발표로 인해서 사실 좀 원전이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녹색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원전이 되게 되면서 원전과 천연가스를 EU 쪽에서 포함시키면서 관련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오늘장에도 반영됐는데요. 대선 주자들의 증시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어제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전문가님이 좀 비교를 해주신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우리 이재명 후보 같은 왜 우리라고 그러지? 이 표현이 그냥 둘 다 우리라고 보니까 하시죠. 우리 윤석열, 우리 이재명 좋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MSCI 선진국 지수 이거 편입하겠다. 결국 우리 증시는 많이 디스카운트 되었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저도 공감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머징 지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자금, 이 외국인이 들어오고 싶어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있기 때문에 더 안 들어오는 건데 우리가 선진국 지수로 레벨업이 된다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서 진짜 가지마 그래도 시장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결국 외환시장하고 공매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두 후보다 폐지는 아니고 뭔가 보완해야 된다. 그거는 맞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공매도에 대해서 이 외국인이 갖고 있는 기간을 딱 정해주고 또 불합리하게 매매하는 것, 없는 것도 매도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페널티를 제공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들도 공매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좀 조심할 거라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가 손해보는 그러한 것들, 기울어진 운동자, 요거를 좀 맞춰주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내 줘야지 또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고 그거는 분명히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막 시장에서 외국인 연기금 팔 때 저것들 하나 가고 우리 개인끼리 하자는데 그거는 또 우리 개인끼리 해봐야 의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면서 더 큰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양도세 폐지하고 증권거래소 현행도를 유지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한 것 말고는 조금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이 물적 분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좀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합의한 것 같습니다. 네, 공매도나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다만 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공매도도 전면 재개하는 전면 시행하는 이런 것들을 MSCI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달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대선 앞두고 관련주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시죠. 자, 이제 한 달 남았을 땐 제가 봤을 때 얘가 추세적으로 막 가는 건 좀 어려워요. 특히 인맥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은 우리 하지 마세요. 할 줄 아는 선수들만 하게끔 하고 그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 그리고 테마주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하면 안 돼요. 기업이 나쁜 기업들은 아무리 걔네들이 수익을 줘도 건들면 안 됩니다. 왜? 어느 순간 갑자기 거래 정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테마주가 막 움직이고 좋으니까 하고 싶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상패에 나오는 기업들 이 징후를 보면 공시만 잘 봐도 돼요. 공시. 이 공시 보면은 이 대표이사 자주 바뀌어. 그런 기업들은 멀리 하세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500억 이하는 뭔가 좀 조심하세요. 500억 이하인데 그래도 영업이익이 잘 나와. 그러면 조금은 괜찮은데 이 500억도 안 되는데 거기다 영업이익도 맨날 적자야. 안 돼. 그리고 불성실 공시 밥 먹듯이 하는 기업들 절대 안 되고요. 공시 안에 보면 막
맨날 시비 전환 나오는 게 10억, 5억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누구 인수한대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기업들 절대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시 하나만 잘 봐도 우리가 절반은 관리 종목 되거나 상폐될 수 있는 종목을 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 관련주 가운데 투자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한 달 동안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주에 주목하자는 의견, 아까 앞서서 각 여당, 야당의 정책의 중심, 테마, 그리고 또 공통된 그런 정책의 관련주까지 꼽아주셨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 섹터로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최택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 오후 4시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하신다고요? 네, 우리 상승장 또 이렇게 또 소외받으면 안 됩니다. 또 예. 지난달에 다 손절해가지고 뭘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손실 복구를 위해서 잠시 후 4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알찬 정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에 반등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실적과 재료 분석을 바탕으로 오늘 또 주식시장의 해법을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최택규 전문가의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오후 4시 잘 여러분들 또 주의해서 챙겨보시고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찾아보셔서 또 질문도 주시고 답변도 주시고 하는 시간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택규 전문가와 함께 주식심화론 해봤습니다. 시장 최택규 전문가가 얘기했었던 그 저점을 어느 순간 그 사이였어요. 1차 바닥, 2차 바닥 그 사이 정도에서 저점을 만들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코스닥은 일단 오늘 장에 부담을 겪었던 900선에 대해서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900.9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또 코스피는 2750선에 대해서 좀 부담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장 끝까지 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아있는 오후장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